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데 실제로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플 제품은 오히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괜찮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는 제품의 마감과 하드웨어의 완성도 때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카메라 범프 같은 데 보면은 또 좀 너무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고급 소재를 커팅하고 가공하는 기술, 물론 뭐 외주지만요. QC,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높고 별것 아닌 LED, 스위치, 포트 디자인까지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생산 비용이죠. 돈이 많이 드니까요. 아이폰은 하나의 프레임 설계로 보통 2년 정도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6A, 7은 뭐 두께와 가로의 폭이 약간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새로운 셰시가 아닌 기존 셰시를 우려먹는 방식으로 그 명맥은 가장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SE 3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서의 애플의 디자인은 굉장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컨셉 디자인이 양산으로까지 나온 굉장히 비현실적인 디자인도 있었죠. 만일에 스티브 잡스가 계속 있었으면 지금 카메라 3개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로 합치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이 맥 스튜디오도 너무 뚱뚱하다고 쿨러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스티브 잡스, 조나단 아이브 때는 디자인을 먼저 픽스를 하고 엔지니어링을 거기에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엔지니어링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품을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커스텀한 부품은 곧 단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전용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을 대체하는 방법, 두 번째는 소재를 변경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발주 수량을 늘리는 방법, 많이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공급업체를 다변화하는 거죠. 앞에 2가지는 가장 간단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제품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가 절감한 티가 나면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채고 외면하기 때문이죠. 뒤에 2가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주량을 늘리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당 단가의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공급업체를 다변화하는 것도 업체끼리의 경쟁을 유도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많이 생산된 수량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느냐겠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잔뜩 생산을 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재고, 물류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기업에서는 훨씬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애플은 한 개의 셰시로 2시즌씩을 우려먹으면서 단가를 조금씩 낮출 수 있었죠.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2와 13는 카메라 범프 쪽 금형만 살짝 수정을 했죠. 아이패드, 맥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고급 소재를 잘 가공해서 제품 자체의 완성도는 좋지만 금형은 가능한 한 바꾸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수요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 신형 아이폰 셰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걸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개를 생산할지를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죠. 1년 동안 100개만 생산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단가가 나올 것이고 2년 동안 1000개를 생산한다고 하면 또 그에 맞는 단가가 나오겠죠. 이 제품 계획과 수요 예측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더욱더 합리적인 단가를 맞출 수 있겠죠.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영입하고 가장 많이 개선한 부분이 이 SCM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계획하면 그에 맞춘 수요를 계획을 하고 그 수요에 따른 적정한 자재의 단가를 산정하는 거죠. 적정한 반제품을 보유하고 적기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병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SCM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부분을 팀쿡이 상당히 많이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팀쿡 체제로 오면서 과거의 애플과는 사뭇 다른 지금의 애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뭇 달라진 아이폰을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잠시 중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이폰을 잃어버리셨다면 소중한 여러분의 아이폰 속 사진들과 정보들은
어떡하죠? 더욱이 백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아이폰 토탈 관리 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메이징입니다. 아이메이징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백업 기능입니다. 처음 아이폰을 등록할 때 유선으로 연결해서 백업을 한번 진행하면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무선으로 백업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너무 백업이 잦으면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최적화된 자동 백업으로 용량 관리를 해주고 오래된 백업은 삭제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외장하드에 백업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PC로 아이폰 사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케이블로 유선 연결을 해야겠죠. 아이메이징은 무선으로 아이폰 사진을 확인하고 정보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 바로 저장할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앱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토탈 관리 앱입니다. 그냥 앱 소개만 하면 서운하죠. 특별한 할인가로 아이메이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애플 제품의 마감과 완성도와는 별개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약간씩 호불호가 나뉘고 있죠. 비례와 같은 부분에서 좀 희생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내피셜을 해보면 애플 내부에서 제품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 체제에서의 그 신제품 소개 영상을 보면 주로 제품을 굉장히 크게 과장되게 보여주거나 당시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나단 아이브가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거나 하는 영상들이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 애플 제품의 영상을 보면 제품 자체의 성능을 소개하는 부분이나 혹은 새로 생긴 기능에 실사용하는 스토리를 담아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팀쿡 체제로 바뀌면서 조나단 아이브도 애플을 떠나서 러브프롬이라는 독립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죠. 물론 애플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은 그 영향력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애플의 오래된 AS 정책 중에 하나가 리퍼 정책입니다. 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리퍼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정책인 것이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과거의 애플 제품의 수리 용이성은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뜯어서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지 못한 것이죠. 매끈한 디자인의 수리 용이성까지 갖추기에는 그만큼 기술력이 따라와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애플의 리퍼 정책은 사용자들에게는 꽤나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했었고 환경을 생각하는 애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자원의 낭비라는 비난도 받았었습니다. 지금의 애플은 불과 몇 년 전의 애플과는 또 사뭇 달라진 모습이죠. 팀쿡 체제라서 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매출을 포함한 규모 면에서 커진 만큼 애플에게 요구되는 면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니즈뿐 아니라 국가별 다양성, 환경 이슈 등 작은 의사결정 하나도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애플의 제품 디자인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맥북 프로 14와 16의 디자인을 보면서 좀 크게 느껴졌어요. 성능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디자인만 따지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맥북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세련되고 매력있게 느껴졌어요. 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애플은 최근에 셀프 서비스 수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1월에요. 애플에서 제공하는 정식 키트와 부품을 가지고 자가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절충해서 나온 디자인이 아마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제품들의 디자인일 거예요. 이번 맥북도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됐을 거고요. 뭐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보여주는 판매량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더욱더 향상된 성능이나 기능들이라고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거 애플은 독보적인 마감과 디자인을 보여줬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제조사들이 또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인 차별점만 갖고 경쟁하기엔 좀 어려워졌고 애플이 지금 나오고자 하는 방향은 판을 뒤집어 엎는 혁신적인 디자인보다는 생태계 전반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칩셋 설계에 더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이라는 터치형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처음 소개해줬을 때처럼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스탠다드를 또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